어느 누군가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8경 정도의 시장이 10년 있으면 열린다고 하니 로봇에 대해서 누가 환장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느 기업에서 로봇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할까? 최근에 로봇주의 상승을 통해서 정말 가치보다 너무 올랐다 이런 말씀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끝마무리 차원은 아니고요. 한 초중반 이 정도쯤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동엽입니다. 한국경제TV에서 언어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고요. 증권 경력은 올해로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되고요.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한 3,000 정도 근접하는 시점에서 나와가지고 장황하게 한마디 하고 갔는데 4개월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10월 증시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지금 증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일인 15일 기준으로 종가가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으니까요. 아마 웬만큼 인내하고 참으신 분들한테는 그 결실이 좀 오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아주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공교롭게 이제 작년도가 우리 시장이 아주 진짜 망했다 할 정도로 1년 내내 빠졌었는데 그 역기저 효과로 올해 4월부터 바닥치고 특히 그 4월 9일 날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관세 유예가 되면서 시작이 됐던 그 상승 흐름이었는데요. 최근에 또 미중 관세다 또 한미 관세다 이슈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파고를 넘어가지고 사상 최고치의 코스피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도 큽니다. 반면에 최근에 변동성들이 굉장히 위아래로 커지고 있거든요. 15일 기준으로는 90포인트가 넘는 상승이 나오기도 했지만 어제는 또 60포인트 오르다가 장 후반에는 40포인트 빠지기도 하고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3,500 이상에서는 아무래도 고점 인식에 따른 차익 매물도 있고요. 또 최근에 미중 관세가 다시 현실화되면서 나오는 이슈들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금리와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사실 근데 불안과 통곡의 벽을 타고서 계속 오르는 게 지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어찌됐든 여러 가지 노이즈라든가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신정부의 정책적인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고 또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지속되면서 유동성 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기본 상황들, AI 중심의 경쟁 체제가 무한대로 지금 펼쳐지면서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급증 이런 것들이 최근 삼성전자 실적으로도 확인이 되면서 어쨌든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 주셨지만 미국 소식이 가장 사람들한테 궁금할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국도 지금 AI라고 해서 빅테크들 또 매그니피션트 7 중심으로 해서 사실 올해만 오른 게 아니고요. 따져보면 한 3, 4년 지속적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에 역시 미국에서도 기술적인 논란이라든가 아니면 AI 버블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또 빅테크들의 실적이라든가 또 계약관계, 수주관계 이런 것들이 동반하면서 과열보다 또 버블보다는 앞으로의 비전이 더 크다. 몇 년 지나면 엄청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AI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기술주들의 상승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좋은 흐름이었는데 공교롭게 지난 주말에 중국에서 물론 조금 시작된 겁니다만 관세 관련해서 히토류 쪽을 아무래도 중국이 지금 헤게모니를 잡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 되게 압박하는 카드로 쓰면서 트럼프가 엄청 성질을 냈거든요. 이번 이제 에이펙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 이런 얘기까지 꺼내면서 굉장히 화를 냈다가 또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시진핑을 칭찬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도와주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발언을 했는데 공교롭게 또 오늘 새벽에는 대두라든가 이제 식용유 같은 거 수입을 왜 안 하냐고 이제 또 성질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변덕을 부리는 상황이고 또 그에 맞춰가지고 중국에서는 리튬 배터리라든가 인조 다이아몬드까지 다음 달에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더 화를 돋구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어서 물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조금 영향을 받았다가 오늘 거침없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미중 간의 관세가 미치는 영향은 아마 적어도 에이펙 회담 바로 전까지 성사가 되느냐 아니냐의 여부까지 확인을 해봐야 될 정도로 좀 불확실한 변수로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지수가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는데요. 이제 연말이 곧 다가오는데 코스피 지수 어디까지 갈 것으로 좀 보시나요? 뭐 제가 점술가나 이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야지 좋을까? 뭐 끝까지 계속 살아서 요새 유행하는 유산균 광고처럼 끝까지 살아서 장까지 간다 뭐 이런 표현처럼 최근에 뭐 전문가분들이나 이제 애널리스트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원래 10월달 그 초반에 10월달에 목표치가 3,60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며칠 만에 거의 다 따라잡은 상황이라서 다시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또 지수에 대한 목표치를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대부분 지금 뭐 연말까지 보면은 3,800에서 4,000까지 바라보는 시장들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말들이 자주 나왔던 모건 스탠리도 뭐 올해 말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4,200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보다 한 20% 이상 높게 나온 거 감안하고 또 이제 나오니까 다음 분기에는 뭐 15조, 내년도에는 63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찍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비교를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또 마이크론 간의 분기 순이익을 갖고 비교를 해보면 마이크론이 만약 주가가 정당하거나 합리적이라고 하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지금부터 50에서 100%는 더 올라가야지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번 이제 새 정부의 목표가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나오는 목표치가 상향되고 있는 건 아주 반갑긴 한데 그 정도 목표치 갖고서는 5,000 못 가요. 최소한 삼성전자 기준으로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도달이 돼야 5천 갈 수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지금의 사실 우리 뭐 미국 주식이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디스카운트 이런 거 깨보자는 게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체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됐든 뭐 고배당을 이끌든 자사주 소각을 하든 아니면 실적으로 뭐 인정을 받든 마이크론 수준이나 엔비디아 수준의 뭐 한 60-70% 수준까지만 올라간다고 하면 삼성전자 15만 원에서 20만 원 가까이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지금 이제 600조 정도 남짓인데 1000조 시장까지 가야지 우리 시장도 반대로 계산해 보면 코스피 5,000이라는 지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서요. 물론 이게 단숨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번 새 정부가 뭐 정권 말기 정도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목표치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지금 지수가 생각보다 빨리 어떻게든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도 4월 달에 세계 채권 지수라고 하는 것이 편입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 예를 보면 그 편입 하고 나서 한 최소 70조에서 100조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채권이나 주식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수급적인 이점이 내년 봄에 열리고 또 내년도 6월 달에 잘 아시는 지방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업이라든가 아니면 자사주 소각, 고배당,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런 이슈들이 내년도 상반기 정도의 어떤 로드맵을 향해서 좀 단단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그림으로 보면 뭐 이번 연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내년 봄까지의 어떤 지수 상승의 가능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지 않느냐 그런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많이 그동안 쉬지 않고 올라왔으니까 10월 남은 장에서는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사실 추석 연휴 이제 길게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10월 초에 조금 어떡하지 그랬는데 뭐 그 사이에 일본은 또 엄청나게 오르고 미국도 안 빠지고 그랬다가 우리도 이제 설마 했는데 미중 간의 관세 이슈가 다시 불거지니까 큰 변동성이 아래쪽으로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과열권이다 아니면 기술적으로 좀 과열됐다거나 이격도가 심하다 이런 과정들은 특히나 오늘처럼 뭐 100포인트 가까운 코스피가 올라가게 되면 늘 따라붙는 수식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건 없는데 우리는 어쨌든 지금 뭐 한미 관세라든가 이런 이슈에 아직 지금 완결되지 않은 부분이 공교롭게 10월 말에 에이펙을 통해 가지고 완결이 된다고 하면 또 그때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좀 깨거나 어지럽히는 그런 노이즈만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과열이라는 건 알지만
흔히 요새 AI 전도사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품은 거품인 거 다 아는데 좋은 거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꺼져도 금방 또 거품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거품이 꺼진다고 이게 실망이다 보다는 또 다른 거품이 또 생겨, 이런 얘기들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되게 사실은 말 잔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젠가 거품이 정말 제대로 꺼지면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지수대나 가격대가 크게 훼손되는 날이 언젠가 올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건 그게 바로 오늘이나 내일은 아니다라고 믿고 가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미래 불안감은 다 있지만 지금도 계속 AI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반도체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빗대어서 많은 종목과 업종들이 좀 압축돼 가지고 올라가는데, 진짜 지금 시장은 오늘은 좀 예외였지만 최근에 2, 3주 정도 흐름을 보면 똘똘한 종목들 한 3분의 1이 나머지 내리는 종목 3분의 1을 이겨가는 시장이거든요. 많은 종목이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약 3분의 1 정도의 종목이 리딩하는 시장인데, 그게 지수 관련주이기도 하고 지수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네들이 앞장서니까 나머지 애들이 쳐져도 시장이 끌려가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시장은 어차피 뭐 유동성도 풍부하지만 어차피 2,500개 상승, 지금 시장에 있는 종목이 다 가는 장은 아니에요. 반 이하는 2, 3주 전에 고점 치고 좀 내려가는 애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신트로이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최근에 주도 섹터 중심으로 해서는 매우 강한 장이 계속 끌고 가는 시장은 아마 제 생각 10월 말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계절적인 요인으로 봐서는 11월부터 봄까지가 또 강세 시즌이거든요. 그런 시장에 감안, 또 미국에서 뭐 노이즈는 있지만 금리는 결국은 내린다, 이렇게 시장을 보면은 유동성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연말까지 있고, 또 최근에 양도소득 관련된 이슈도 어쨌든 더 리스키하게 암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크게 나올 물량에 대해서도 조금 잠재워졌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연말까지도 뭐 큰일은 없을 거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이번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었는데요. 좋은 흐름 보인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로봇, 오늘 공교롭게 촬영일 기준 15일 날 진짜 대폭발을 했다라고 얘기 드릴 정도도 오늘 로봇 섹터, 휴머노이드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정말 눈에 부신 하루였는데요. 돌이켜서 보면은 로봇이 상반기 때 거의 안 갔어요. 안 갔다가 공교롭게 시작이 됐던 게, 지금 대표주인 로보티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8월 25일 날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시세가 시작된 게 큰 양봉이 나고 추세가 만들어지고 지금 20만 원까지 올라오는 추세가 만들어진 게 8월 25일인데, 공교롭게 그 전날 8월 2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노조의 어떤 힘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법이고, 물론 뭐 노사관계가 평등한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노사라는 게 좀 기울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노조의 입장을 조금 강화시키는 법이 나왔는데, 공교롭게 그게 시장에서 해석하기로는 야, 이거 사측이나 뭐 CEO나 대주주 입장에서는 야, 이거 사람 많이 갖고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심리를 불러일으켰다고 봅니다. 그것들이 시장에는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지라고 살펴보니까 결국은 뭐 작년, 재작년에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AI의 끝판왕은 피지컬 AI이고 그게 결국은 로봇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산업적으로 뭐 세계 글로벌 빅테크들이 특히 자동차 같은데 뭐 조립 업무라든가 이런 데 지금 휴머노이드가 투입되는 단계까지 이를 정도로 로봇의 업그레이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또 경쟁도 심하고요. 어떤 산업적인 성숙도가 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최근에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또 임금이 올라가면서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부담감. 그래서 최근에 우리도 뭐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이런 데 보면 예전에는 커피 만드는 로봇 정도였는데 지금 라면 끓이고 튀겨주고 볶음밥 하는 로봇까지 나올 정도, 학교 급식에도 지금 동원이 될 정도로 사용처가 넓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보면 어쨌든 사람의 인력을 대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앨런 머스크가 자기 X에다가 얘기한 게 있어요. 지금 기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 선제적으로 10억 개 정도의 AI 칩이 필요하고 1테라바이트의 전력이 필요하고 1억 대 정도의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3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최근에 주장하는 뭐 진짜 머스크의 입을 빌려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3가지가 신트로이카
3주도주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중에 로봇이 최근에 많이 오르는 건 어디서 분석을 해놨는데 휴머노이드 시장이 2035년 정도 되면 무려 8경 시장이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수소다 어떤 그 많은 종목 섹터들의 2030년도 이후의 시장 가치에 대해서 막 크게 부풀려서 얘기하지만 사실 다 거의 다 몇백조 수준도 엄청나다 크게 보는데 8경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최근에 뭐 십수년 동안 접한 어떤 미래 시장의 그 수준 중에서도 어마무시한 시장의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한창 뭐 휴머노이드라든가 특히 지금 휴머노이드 쪽에서도 그 손이라 그래요. 로봇 손에 지금 집중하는 그 회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대체해야 되니까 인간의 손과 민감한 정도의 어떤 반응이 나오고 터치가 가능한 로봇손 개발에 지금 전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보니까 특히 요새 로봇주 중에서도 로봇손에 들어가는 액추레이터를 만드는 회사 이런 것들이 특히 좀 돋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주 중에서도 가는 게 있고 안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로봇주 그러면 공교롭게 이제 8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로봇이 매출이 있냐 수익이 있냐. 지금 우리나라에 30-40개 로봇주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조차도 사실 지금 시가총액은 어마무시하지만 합당할 만큼의 매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사실 로봇주 너무 거품이다 한마디로 개뻥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 너무 과대하다. 매출 1년에 100억 물론 안 나오고요. 50억도 안 나오는 회사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그네들이 뭐 로봇의 힘에 이제 그 섹터의 힘에 힘입어 가지고 세게 올라가니까 이게 마땅치 않은 거죠. 이번에도 사실 올라가는 종목들의 대부분은 그런 종목군입니다. 대부분들 재무제표 살펴보시거나 이 상반기 순이익 같은 거 늘어나는 거 보면 최근에 그런 분석도 있었어요. 우리 상장돼 있는 로봇주 20개 중에 상반기 1, 2분기 털어서 분기 실적이 좋아진 기업은 5개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로봇주는 숫자에 민감하거나 이제 사실 둔감한 거죠. 어떻게 보면. 숫자 갖고 내밀면 하나도 올라 붙일 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로봇이 올라가는 때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실적 어닝 시즌이 끝나면 그때부터 다음 어닝 시즌 전까지 그때가 제일 화랑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숫자를 논하지 않거든요. 그때는 모멘텀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공교롭게 8월 하순에서 저는 10월 말까지는 된다. 근데 11월 초부터는 이제 또 어닝 시즌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좀 숫자가 나오면 또 고개 숙이는 로봇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 들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앨런 머스크라든가 뭐 젠슨 왕이 얘기하는 휴머노이드 쪽을 구성하는데 지금 로봇 시장의 화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로봇 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강한 종목들 몇 면을 보시면 현대기아차의 휴머노이드 조직상에서 액추레이터를 외주 생산하는 기업으로 딱 3기업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가 로보티즈고 하나가 하이젠 RNM이고 하나는 사면이에요. 거기다 최근에 하이브리드 액추레이터를 개발한 KNR 시스템이라는 종목까지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 종목들이 4대 천왕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로봇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서 조금 처져 있거나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같이 가지만 다른 애들이 10% 20% 올라갈 때 이제 3, 4% 올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누적을 해보면 1, 2주 사이에 간 폭이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상황. 로봇주 안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나는 현상들 이렇게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주 이슈 중에 소프트뱅크의 로봇주 인수 소식에 일제히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큰 기업들의 M&A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로봇주가 사실 시작이 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제 기억에는 당연히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분 조금 참여했다가 거의 인수하는 식으로 이제 바뀌면서 레인보우가 한 20배 정도 가까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고 나서 재작년 하반기에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면서 또 큰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술력이 있는 UL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SK가 가져가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좀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지금 뭐 새로 진출해서 사업부 만들어서 진출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좀 있는 녀석들을 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G 같은 경우도 제가 봐서 이번 새 정부에서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로봇주 대표적으로 로보티즈와
로보스타가 원래는 몇 년 동안은 그냥 이 종목들이 LG 계열의 로봇주인가 할 정도로 지금 의심받는 그런 상황으로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식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LG 계열이었어 이런 걸 지금 떳떳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아직도 임자를 못 찾고 있는 기업 중에 기술력이 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마 뭐 지금 아주 선도권들은 하나씩 꿰차고 있습니다만 뭐 10대 그룹 안쪽에서 로봇을 꿈꾸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활발한 인수 합병 과정 같은 것들이 대내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내년도쯤 되면 저는 현대차가 왜 인수했던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거 IPO 관련해서 아마 큰 장이 또 열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인수 합병에 대한 이슈 최근에 말씀 주신 대로 소프트뱅크의 그 ABB 그 사업부의 인수 이런 것도 7조 원 넘는 규모로 인수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있거나 매출단이 늘어나면 평가를 굉장히 세게 받는다라는 걸 사례로 보여줬으니까 로봇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로봇이 주도주로 시장을 이끌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8월부터 제일 많이 간 섹터를 꼽자면 2달 사이에는 로봇주가 저는 제일 많이 갔다고 평가를 드릴 정도로 로봇이 많이 간 흐름을 최근에 보여줬는데 이거를 많은 투자가님들이 현실과 조금 혼용을 하게 되면 좀 엇갈리실 수 있어요. 지금 집에서 쓰는 거는 청소 로봇 정도가 있는데 내가 진짜 로봇을 데리고 다니는 사회가 금방 올 것인가? 아니면 뭐 최근에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테슬라에서도 로보택시 그러면 로보택시 공개할 때 I'm 로봇이라고 표제어를 썼거든요. 차가 아니다.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율택시 그런 개념으로 나온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하나의 바퀴 달린 로봇으로 평가하시면 돼요. 그런 단계로 로봇이 좀 진화된 입장. 그리고 또 다른 날아다니는 걸로 보면 이제 드론이라든가 UAM 같은 것들이 또 날아다니는 로봇처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로봇은 아마 많은 단계에서 지금 하다못해 강남이라든가 성남 같은 데 같은 경우는 서비스 로봇이라 그래서 뭐 커피라든가 이런 것들 배달하는 그런 로봇도 있고요. 드론 통해 가지고 택배 배달하는 그런 단계까지 온 경우도 많기 때문에 로봇은 그리고 자주 우리가 많이 실제적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산업계 쪽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 대비해서 산업용 로봇을 전 세계에서 아주 으뜸으로 많이 쓰는 나라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보면 이미 뭐 인구 지금 소멸에 대한 우려들을 로봇으로 커버하는 사회적인 흐름 자체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받아들인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고 로봇의 대중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한테 그러니까 최근에 전기차가 잘 안 보이다가 이제는 한 10%쯤 10대 중에 한두 대는 전기차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로봇도 물론 지금 생각하시기에는 뭐 거리에 다니는 로봇 이런 거 상상하시기 어렵겠지만 한 3년에서 5년 뒤면 좀 뜨문뜨문 보이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거대한 꿈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군가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8경 정도의 시장이 10년 있으면 열린다고 하니 로봇에 대해서 누가 환장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다들 하려고 당연히 돈이 그렇게 되는 시장이라는 게 미래에 존재한다고 하면 어느 기업에서 로봇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최근에 로봇주의 상승을 통해서 정말 가치보다 너무 올랐다 이런 말씀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3년 전에 2차전지 배터리 쪽 올라갈 때도 보면은 물론 그 뒤에 탈이 많이 났습니다. 올라갈 때는 뭐 PER 일단 100배, 200배도 다 인정받으면서 올라갔던 그 흐름이 있었거든요. 지금이 그런 거에 초입이냐 거의 끝마무리냐 이런 차원인데 제가 봐서는 끝마무리 차원은 아니고요. 한 초중반 요 정도쯤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도 요즘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고점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엔 지금 테슬라 주가가 많이 높다고 보고 계신가요? 높지요. 네, 높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높다라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서 망설이게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높아진 주가가 금방 꺼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높아진 주가에 대해서 높게 막 형성이 돼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늘상 버릇처럼 하시는 얘기가 있거든요. 가진 자들이 노는 주식이다.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가진 분들은 생각이 뭐냐면
어중이 들어가지고 시세 망치는 거보다는 우리끼리 놀게 아예 플레이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들어와서 나도 이거 사가지고 먹을래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러면 아주 시세가 어지러워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느낌 같은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테슬라 주가가 절대적으로 뭐 버는 거에 비해서 싸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그 테슬라 얼렌 머스크한테 테슬라 이사회에서 지금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뭐 그 임무를 줬어요. 장기 임무를 줬는데 이번에 세 번째 그 페이지로 해가지고 임무를 권하게 줬습니다. 주가를 지금보다 한 5배인가 올리고 또 관련해서 로보택시를 뭐 100만 대 이상 깔고 100만 대 이상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깔고 이런 여러 가지 부수 조건과 함께 주가를 지금보다 한 5배 이상을 올려놓게 되면 1,000조 정도 가까운 보상을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조 달러를 그 보너스로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단기 목표는 아닙니다. 최소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보는 목표인데 근데 문제이자 핵심은 과거에 그런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했던 이사회의 그 요구가 있었는데 2, 3년 만에 머스크는 달성을 했다는 거죠. 그런 흐름이 있다니까 지금은 그냥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거 불가능하지. 지금 뭐 테슬라 주가 지금도 비싼데 여기서 4, 5배 올린다고?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래는 솔직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평범한 어떤 흐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돋보이는 누군가가 끌고 가는 세상이 만드는 미래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앨런 머스크가 뭔가는 또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좀 가깝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리튬 배터리 인조 흑연 양극 소재, 양극재 배터리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좀 밝혔는데요. 어떤 뉴스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원래 이제 먼저는 히토류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냈는데 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성질 냈다가 유화적으로 나오니까 옳거니 이게 다 물었다 이거죠. 미국이 이러지도 뭐 저러지도 못한다 이러니까 여기에다 이제 한 방 더 강화시켜야겠다 우리 입지를. 그래서 이제 추가한 게 리튬 배터리랑 인조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출 통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행되는 날짜가 11월 8일부터이고요. 리튬 배터리라든가 양극재, 음극재, 또 배터리 장비나 제조 기술 쪽에 있어가지고 수출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중국의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승인 없이 수출이 일어나게 되면 그 업체나 국가 대상으로 해서는 관계를 거의 끊겠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영향이 큰 게 미국에서 쓰이는 리튬 배터리의 한 60, 70%가 중국의 그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바이든 대통령 때 여러 가지 뭐 보조금 정책을 내세우면서 몇 년 내로 리튬 비중을 굉장히 낮춰라 중국산에 대해서 이랬지만 현실적으로 최근에 히토류도 그렇고 리튬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재단에서 재련이라든가 정련하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 못하는 인건비 수준과 또 물의 사용량, 전력의 사용량들이 좀 자유로운 중국에서 이게 몇십 년 동안 많이 횡행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단숨에 의존도를 낮추고 이런 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국도 트럼프 1기 때는 깨닫지 못했던 건데 2기 때 와서 중국에서 히토류라든가 리튬 배터리 또 뭐 인조 다이아몬드 이런 거 갖고 수출 제한을 걸어버리면 당장 좀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큰 나라지만 그 안에서 히토류라든가 리튬 정제하고 재련하는 그런 시설이나 그런 게 거의 없단 말이죠. 최근에 그 미국의 저명한 교수는 그랬어요. 히토류가 미국에 비축된 재고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상 안 주면 큰일이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완전히 이제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잡았다 이런 입장에서 요것도 막 한마디로 이제 미국을 옥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건들을 갖고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이 화는 나지만 이제 한 번 성질 냈으니까 어떻게든 좀 유화적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중국은 또 오직에 좀 강경 대책을 내놓는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소식이 좀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호재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여전히 중국산에 대한 뭐 음극재, 양극재, 기본 소재 같은 경우를 공급을 아직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은 게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 대해서도 미국으로 재수출하는데 0.1%라도 자기네 히토류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고 강압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사실 이제 항만 수수료 갖고서도 좀 이슈가 있었지만 엄하게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뭐 제재 발표하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거쳐서 가는 어떤 2차 전지라든가 배터리 쪽에 대해서도 중국이 태클을 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런 배터리들이 가가지고 그냥 전기차를 만드는데 쓰면 괜찮은데 얘네들이 계속 밖으로 타이틀 거는 건 뭐냐면 자기네들의 어떤 위협이 되는 거 쪽으로 쓰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이라든가 이런 쪽에 위협받는 거. 지금 이게 히토류나 뭐 배터리 같은 게 사실 방산 무기 쪽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쪽은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건데 그거 사실이 뭐 어느 쪽으로 쓰이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강화시키겠다고 하면 밑도 끝도 없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사실 조금은 좀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K 양극재 3분기 흑자 기대감이 커지면서 캐즘이 끝났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양극재 기업들의 상황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캐즘이라는 게 뭐 흔히 말해서 이제 어느 정도 초도 수요가 있고 나서 그 다음 레벨까지 가는데 뭐가 이제 벽이 탁 막혔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뭐 굉장히 부자든지 아니면 전기차에 뭐 홀릭이 된 사람들 일부는 살 사람 다 샀어. 근데 그 다음 레벨에서 실수요가 있는 계층이 아, 전기차 비싸. 전기차 충전하는데 너무 시간 많이 들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장벽 때문에 못 사는 상황, 이런 게 이제 캐즘의 상황이라서 수요가 뚝 떨어지는 그런 상태였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캐즘이 끝났냐라고 하면 제 스스로한테 판단을 구할 때 야, 이거 전기차 가격이 요새 많이 내렸으니까 아니면 전기차 충전하는 게 옛날보다는 많이 쉬워졌으니까 전기차 다음번에 내가 신차로 사고 싶을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 이런 판단이 드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아직도 또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봐도 전기차 아직 싫대요. 그런 걸로 보면 캐즘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가격은 좀 비싸고 충전도 어렵고 또 최근에 또 어디 사고처럼 불나서 또 여러 대 타는 거 보면 수요가 멈춤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 캐즘은 안 끝났다고 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지금 막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들도 로보택시라든가 자율주행 차를 많이 기술적으로 막 진보를 시켜갖고 많이 시장에다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나중 되면은 좀 지나서 보면은 전기차라든가 자동차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오죠. 왜냐하면 공유 경제니까 내가 한 대 보유하고 끝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여러 사람이 돌려 쓰는 시대가 되게 되면 나 쓰는 24시간 중에 한두 시간만 내가 쓰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나가서 딴 사람 태우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벌어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많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될 거 아니야 앞으로. 그러면 나중에 전기차의 어떤 절대적인 시장 자체는 원래 몇 년 전에 추산했던 것보다는 많이 안 늘 수도 있다는 거죠. 가뜩이나 뭐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뭐 의무화해야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는 사람이라서 전기차가 빨리 보급되는 것들이 특히 이제 북미 지역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더디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몇 년 동안 좀 고생하고 있는데 결국 활로를 뚫고 최근에 어렵사리 분기 실적이 좀 좋아진다 이런 느낌이 최근에 좀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엊그저께 발표한 LG화학 같은 경우는 분기 순이익이 뭐 6천억대 영업이익이 나와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다 뭐냐? 결국 ESS랑 로봇 쪽으로 쓰인다 이거예요. 지금 대안이. 그 배터리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 심지어 지금 아직 개발도 안 됐지만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 그거 전기차보다 로봇에 더 쓰일 확률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또 뭐 테슬라 잘 아시겠지만 분기 순이익 발표하면 자동차 많이 팔아서 순이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유럽이나 중국에서 계속 잘 안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다 ESS 가지고 돈 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도 테슬라랑 계약도 했고 뭐 어제 같은 경우 포스코 퓨처엠도 양극재 관련해서 테슬라로 추정되는 회사랑 4년 동안 한 6천억 정도 공급 계약도 있었고 10년으로 확대하면 뭐 1조 5천억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장기 계약을 맺은 경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ESS용이라고 좀 판단하는 거고 최근에 LG 그 엔솔도 테슬라 쪽에 계약 맺은 것도 결국 ESS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약간 다른 대안으로 지금 2차 배터리 쪽에 용처가 많이 이동하고 있으면서 수요가 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리고 최근에 어찌됐든 저쨌든 연초보다는 리튬 가격이 좀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선입선출의 효과가 좀 발생을 하면서
아무래도 리튬 가격 올라가면 원가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차원에서 일부 턴어라운드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들어서 2차전지 기업들이 대체로 좀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요. 그 이유가 앞서 말씀 주신 이유 외에도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까요? 순간적으로 보면 7, 8월에 아마 전기차가 좀 팔렸다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봄까지는 작년 겨울 때 혹독한 겨울 때문에 전기차가 뭐 성능 저하다, 시동이 안 걸려 이런 얘기 때문에 캐즘이 작년 겨울에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북미 반구, 북반구 쪽으로 보면 봄 되고 여름 되면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성능 저하 이슈가 좀 사라지면서 전기차가 좀 팔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고,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되는 미국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거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 전에 미리 사놔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7, 8월에 가수요가 붙었을 거라고요. 보조금 최대로 받을 수 있을 때 사자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제가 보기엔 7, 8월, 뭐 9월 정도 중순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이거 왜 꽤 잘 팔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들이 나왔고, 그런 것들이 조금 겉으로 보기엔 이 전기차 캐즘이 좀 사라지는 건가 이런 시각이 있었을 거라서, 거기다 이제 중국에서 또 탄산 리튬 가격이 좀 회복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리튬 관련해서 또 흐름들이 좋아지니까 2차 전지도 어찌됐든 저찌됐든 뭐 사실 고점에서 한 8, 90% 빠진 다음에 바닥에서 100% 오르는 그런 정도의 흐름은 최근에 나온 거죠. 근데 아직도 뭐 최근에 얘기를 접하는 분들, 최근에 지수가 아무리 올랐지만 내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에서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도 3년 전쯤에 고점에 들고 있던 2차 전지 아직도 정리 안 된 분들, 이런 분들은 아직도 뭐 시장이 지금 얼마나 뜨겁게 올라가느냐라는 아무 상관없이 내 계좌는 얼어 있다 이런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위안은 안 되실 테죠. 뭐 내 계좌가 많이 좀 어렵고 힘들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뭐가 있느냐라는 건데, 그리고 특히 최근에 사실 그 미중 관세 상황에서도 제일 사실 피해라고 할까요? 최근에 뭐 반도체다 뭐에 대해서는 막 이제 업황 좋고 AI 이래서 와 그러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관세가 아직 뭐 미국과의 협정이 다 안 끝나다 보니까 뭐 대충 15%로 내려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 관세는 여전히 25%라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기아차가 이번에 추정 실적 나오는 거 보면 가격을 얘네들이 전혀 안 올렸어요. 세네 달 동안 관세 25를 맞으면서도 안 올리고 그냥 자체 흡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매출은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얘네도 가격 안 올렸네. 관세가 매겨주는데 25%나 매겨주는데,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매출은 늘어났어요. 판매 대수도 늘었고 싸니까. 근데 내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20%씩 줄었죠. 관세 때문에.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에이펙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이 좀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2차 전지라든가 또 현대기아차 파는 전기차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이 생기면서 2차 전지 쪽 섹터가 조금 살아나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미국의 상황과는 반대로 지금 유럽에서는 오히려 내년부터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전기차 보조금을 오히려 확대하는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꽤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차도 미국에서 물량 빼가지고 유럽에다 팔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존 전략을 펼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뭐 아직까지 제자리를 찾은 건 아니지만 뭐 양극재, 음극재 업체들 포함해서 2차 전지 소부장들 기업들도 어떻게든 몇 년 동안의 어떤 그 어려움을 좀 벗어나 보려고 뭐 로봇이라든가 ESS 쪽으로 좀 사업 분야를 돌리는 상황들, 그리고 뭐 북미 기업들하고 장기 계약을 맺는 것도, 이제 중국하고 약간 경쟁 관계에서 미국이 중국 기업들 배제시키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기회 요인을 얻으려고 하는 기업들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너 몇 달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사실 많은 분들이 위로한다고 말씀드려도 전혀 위로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냉정하게 보면 저는 이번 달 하순에 에이펙을 통해서 한미 관세가 만약 타결이 된다고 하면 어디보다도 자동차 관련된 섹터가 흐름을 좀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ESS 관련 시장 전망해 주셨는데 기대를 모으는 ESS 기업들이 있을까요? 사실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ESS 세계 1등이었어요. 한 70%, 80% 차지했었는데 리튬 이온 배터리가 불이 자주 나가지고 ESS가 이제 화재 사건이 한 20여 건 나면서 시장이 굉장히 위축됐고 우리가 이제 손을 띄는 사이에 중국이 인산철 배터리 가지고 ESS를 차지하면서 전세가 역전된 상황인데 최근에 아무리 봐도 이제 뭐 중국산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틈새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보면은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좀 호조로 바뀌는 것 자체도 ESS의 미국 시장 공략에 힘입었다고 보시고요. 좀 소부장 쪽으로 내려본다고 하면은 최근에 그 상장한 기업 중에 할라캐스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공교롭게 이거 준비는 아침부터 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얘가. 그래서 제가 이거 고민이 됐는데 하여튼 더 올라갈 것 같아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알루미늄 경량화 관련된 소재 쪽인데 이게 ESS도 뭐 어쨌든 같이 만들면 가볍게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공법으로 만드는 경량화 소재가 ESS 쪽에 좀 많이 쓰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할라캐스트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로봇 쪽에도 이제 경량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오늘 휴머노이드 뭐 기업을 고객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와 함께 강세를 띄웠는데 ESS 로봇의 공통 주제가 있는 기업이니까 할라캐스트 한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ESS의 ESS도 결국 이제 열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제 식히는 방식이 뭐 기존에는 공냉식이 많았지만 순냉식으로 ESS를 만드는 기업이 한중 NC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건 SDI랑 지금 협업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을 좀 덜 나는 ESS가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보면 공조 방식의 순행식 이런 것들이 좀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차원에서 한중 NCS 정도 주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14일부터 미국 조선에 특별 항만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조선주 영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뭐 조선주도 사실 뭐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 간에 거의 뭐 1대1 전쟁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뭐 제대로 된 배 누가 만들 수 있냐. 우리나라 기술력은 탁월하고 가성비라고 해서 중국산이 20% 싸다라는 차원 때문에 또 저가 수주를 많이 받아가는 그런 정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연료 문제라든가 뭐 LNG 선의 어떤 기술 문제 또 암모니아선 이런 것들까지 해서 고부가가치 선박들에 대한 이제 등장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비싸고 좀 이윤이 남는 배는 우리나라 쪽에서 많이 수주를 받았다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뭐 크게 보면 3-4개 정도의 메이저 업체들의 수주가 적어도 한 28년까지 꽉 차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올해부터 본격적인 숫자들이 찍히면서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고 특히나 요새 이제 우리나라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마스가라고 하는 미국의 조선을 위대하게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면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조선 역량이 딸린다고 익히들 알고 계시잖아요. 중국 대비해서 배는 현존해서 있지만 수리를 하거나 신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법을 고쳐서라도 우리나라에서도 만든 배를 미국 배로 인정해주는 것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까지도 지금 접근이 되고 있는데 요즘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거 미국 뭐 100까지 뭐 미래 보면 한 20-30년 사이에 한 300척 정도 된대요. 엄청난 시장이 열린다고 해서 기대값이 크고 또 최근에 군비 경쟁들 하면서 뭐 캐나다에 60조 정도 되는 잠수함 사업이라든가 관련된 군함이라든가 상선의 수주 같은 것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조선에 대한 기본적인 업황은 2-3년째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최근에 한미 협상이 약간 삐끗대면서 마스가가 이게 언제 시작이 되는 거며 속도를 낼 수 있는 거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 한 2-3주 정도는 조선주 흐름이 전반적으로는 조금 좀 고점에서는 약간 물려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마스가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더 간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게 이제 또 중국의 태클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엊그저께 중국에서 하나오션 자회사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내린다 이런 것처럼 이게 중국 입장에서도 뭐 자기네가
더 우위를 보이고 있는 해군이라든가 이런 상선 쪽에 분위기가 있는데 이거를 또 특히 또 자기 인접국인 한국에서 미국을 도와주면서 특히 군함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 신조한다고 하면 얼마나 좀 불편해지는 관계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뭐 관세 협상 때문에 그렇다라는 논리가 있지만 무조건 마스가 그래갖고 MRO 쪽으로 완전히 뭐 미국 시장 장악을 해가지고 보란 듯이 해준다고 하면 아마 그때 되면 이게 조선에 대한 어떤 입장을 넘어서 가지고 진짜 그때 되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우려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막 미국에 대해서 미국 시장이 되게 크고 하니까 뭐 배 만들어주는 걸로 하여튼 관세 쇼부를 보겠다는 생각을 많이 표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진짜 미국이 전향적으로 그래 한국한테 다 맡길게 이렇게 되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한쪽으로 완전 기울었다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중국을 굉장히 설득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좀 새로운 애로사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근데 여전히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중에 중국이 이제 저가 수주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는데 엔진은 그렇게 후졌대요, 걔네들이. 그래갖고 우리나라 그 엔진, 하나 엔진, 뭐 HD 현대 엔진, 또 STX 엔진 이런 쪽에다가 그렇게 구애 작전이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뭐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이견이 있겠지만 중국도 알고 보면 제대로 된 배를 만드는데 특히 엔진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도움 없이 제대로 된 배가 안 나온다 이런 것도 사실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우리나라 조선 분야가 굉장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정치적인 거에 앞서가지고 어쨌든 뭐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저는 뭐 상당히 길은 열려 있다고 보는 시각이에요. 근데 어쨌든 제일 관건은 단기적인 관점은 마스가가 어쨌든 속도를 내려면 우리나라 관세 협상이 빨리 좀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게 좀 사전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산주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KF21이나 K2 전차 등 수출 기대감과 함께 방산주도 별다른 조정 없이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투자하기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섹터라고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앞서서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반도체다, 뭐 전력기기다, 로봇이다 이런 거 대비해서 지금 사실 제가 최근에 좀 시장을 분류함에 있어서 지수 3천까지 오르는데 굉장히 노력을 한 섹터가 흔히 말해서 조방원, 조선과 방산과 원전에 큰 역할이 있었다고 보는 거고 3천 이상에서 역할을 해주는 건 이제 로봇이나 반도체라든가 뭐 바이오라든가 새로운 섹터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면 매력이 없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상대적인 매력도는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고요. 어쨌든 방산이라고 하는 건 슬픈 얘기잖아요. 잘 된다라는 게 결국은 서로 싸운다라는 게 담보가 돼야 된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노벨 평화를 노리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자 협상에 대해서 어쨌든 힘으로 눌러가지고 휴전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크게 분쟁이 있었던 것이 우크라이나랑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었는데 어쨌든 표면상으로 보면 한쪽은 지금 진화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랑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17일 날 회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지금 트럼프가 푸틴한테 뭐 화는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멈추려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하나는 그 미국이 히토류가 없는 걸 지금 우크라이나에 부존돼 있는 히토류를 얻으려고 하는 거. 그린란드도 차지하고 싶지만 우크라이나에도 꽤 많은데 그걸 빨리 휴전을 해가지고 캐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휴전을 밀어붙이는데 푸틴이 되게 말을 안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조건을 거는 게 휴전 빨리 추진 안 하면 그 미국에서 자랑하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협박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푸틴이 그냥 눈구렁이처럼 계속 넘어가고 있어서 이게 이제 또 맺어지면 사실 방산한테는 안 좋은 얘기예요. 단기적으로 보면. 전쟁이 멈춘다? 방산한테 뭐 좋은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사실 조금 보면 2, 3일, 3, 4일 보면 방산 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가자지구 협상 이후에 좀 안 좋기도 했고 또 트럼프가 저렇게 휴전을 위해서 노력할 때마다 방산은 솔직히 슬프다고요. 근데 그 이면에는 사실 트럼프가 또 유럽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몇 년 내로 방위비 5%씩 올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럽은 지금 뭐 내년도에도 한 200조 이상의 군비를 갖추겠다 이런 발표도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방산이 좀 쓰일 수 있는 기회들. 그러니까 서로 지금 트럼프의 말이
기회 요인도 되고 리스크 요인도 되고 이런 상황. 휴전은 또 만들면서 방위비는 늘리라고 해놓고 있으니까 약간 병 주고 약 주고 식의 분위기니까 병도 주고 약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좋아졌다 나빠지든 아니면 나빠졌다 좋아지든 플랫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게 맞물려 있으면 주가가 어떤 식으로든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차원으로 보면 상대적인 매력도가 지금 현재는 방산 쪽은 좀 떨어져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맞겠고, 그러니까 굳이라는 표현을 딱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잘 나가고 잘 올라가는 거 변동성 좋은 애들 많은데 상대적으로 좀 이슈가 감이 떨어져 있는 쪽에 굳이 비중을 많이 두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약바이오주도 좀 궁금합니다. 제약바이오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제약바이오는 오늘 또 공교롭게 시장도 엄청 좋았지만 삼성바이오가 거의 한 두 자릿수 가까운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 경우 잘 없는데 최근에 이제 분할 이슈도 있습니다만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리포트가 한 10여 개 나왔어요. 근데 그중에 가장 좀 매력적인 제목을 갖고 있는 리포트의 제목이 삼성바이오가 갖고 있는 그 송도 4공장이 지금 풀가동되고 있다 이런 얘기와 함께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굉장히 높게 상회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세게 올랐거든요. 즉 또 다른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가 이제 분기 매출 1조 원 시대를 열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제약바이오 대표적으로 대표하는 양사가 분기 매출 1조 원 시대를 열었다라는 건 어쨌든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뭐 로봇만큼이나 의심을 받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의 매출단 아니겠어요? 얘네들은 왜 계속 연구만 하고 있느냐 이런 건데 어쨌든 이런 연구 성과들이 제품화돼 가지고 매출로 일으키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 올해가 특히 기념비적인 게 제약바이오단의 기술 이전이 상반기에만 12조가 나와가지고 사상 최대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전에 뭐 10년 전에 10년 연구한 끝에 신약 실패했어요 이런 사례가 최근에 나온다기보다는 많은 빅파마들이 찾고 있는 기술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계절적으로 11월, 12월 달에 통상적으로 기술 이전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봄부터 JP모건부터 해가지고 미국 암학회, 응용학회, 또 이번에 9월 달에 열렸던 유럽의 암학회 이런 것들 거쳐가지고 기술 이전 사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뭐 비만이라든가 이중항체 또 메시라고 하는 간질환 관련된 그런 쪽 관련해서 흐름들에 맞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아마 기술 이전 사례가 몇 개쯤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드리고요. 특히나 미국에서 뭐 노이즈가 있지만 금리를 계속 낮추는 추세는 맞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보면 뭐 제약바이오단의 재무적인 어떤 리스크가 좀 줄어든다는 측면도 감안해서 보시면 제약바이오단은 제가 봐서는 이번 금리 인하기 쪽에 나름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과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된다고 봐요. ADC라고 표현하는 다중항체, 이중항체 얘기랑 비만 치료제가 이제 주사제에 이어서 경구용과 패치, 마이크로 니들 이런 것 쪽으로 좀 퍼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메시라고 하는 지방 간염 관련된 종목, 이렇게 세 쪽에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그 많은 제약바이오 다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1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현 시점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 전략을 취하면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참고 자료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1억의 돈이 있다라고 하면 현 시점에서 저는 이렇게 투자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가 표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일 지금 산도마차로 말씀드렸던 것이 반도체와 로봇하고 에너지거든요. 각각의 비중을 약 20% 정도 들어가면서 60%를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정부안이 이번 달 내로 나온다고 하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섹터에도 10%, 미국에서 지금 중국과의 뭐 멈출 수 없는 경쟁과 분쟁이 만들어지면서 히토류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짜릿하게 변동성이 있지만 정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비중은 많이 갖고 가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5%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섹터가 양자거든요. 양자컴이 앞으로 상용화가 빨리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뭐 물론 기대값은 있지만 이걸 막 50%, 60% 비중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5% 정도면 충분히 미래에 조금 더 좋아지는 게 현실적으로 보이면 비중 그때 늘리시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히토류나 양자는 약간 정찰병 섹터 이렇게 보시고 5%, 코인은 조금 더 이제 현실화가 될 것 같아서 10%, 지금 제일 주도하는 삼두마차는 반도체, 로봇,
에너지니까 각각 20% 이렇게 80%를 완성시키고요. 현금도 있으셔야 돼요. 3,600자를 넘어가는데 물론 단숨에 뭐 5천 가면 좋겠지만 시장 이런 데가 올라가면 또 변동성이 아래쪽으로 쳐다보거나 또 인버스 곧버스 수량도 나올 거고 차익 매물에 대한 또뭐 이런 욕구 같은 것들이 나올 상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장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이 추석 연휴 이후에 60포인트 올라갔고 막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미국이 800포인트 빠지면서 월요일 아침에 우리가 8, 90포인트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게 내가 제일 고점에 팔 수 있어 이렇게 용기 아닌 용기를 갖고 계신 것보다는 지수가 지금 3,500, 600도 너무 훌륭한 지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4,000을 목표로 해서 지금 한 20%쯤 현금을 가졌다고 판단하면 지금부터 100포인트 오를 때마다 현금 비중을 10%씩 늘린다. 이렇게 보면 4,000포인트가 정말 간다고 하면 한 4대 6 정도로 아마 오버나잇 비중이 좀 40% 정도로 아마 줄어들어 있을 텐데 그 정도로 내 유동성을 늘리는 전략으로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4,000에 지금 100% 갖고 있는 거 다 팔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조금 합리적으로 보시면 지금부터는 약간 리스크 관리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정도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갖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채널에서 앞으로 반도체, 로봇, 에너지 섹터가 주도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뭔가를 계실받아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우리 경제원탑 시청자분들께서 과연 이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여러 소스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섹터를 고르시거나 이럴 때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게 미래 줄거리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화면 보시면은 제가 넘버원 휴먼이라고 표제를 다뤄가지고 3명의 얼굴을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앨런 머스크, 지금 세계 최고의 AI 전도사 샘 엘트먼, 그리고 시가총액 1등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젠슨왕. 이 사람보다 더 지금 영향력 큰 사람이 있나요? 정치적으로 뭐 트럼프, 푸틴 정도 있겠지만 경제계 인물은 아니잖아요. 증권시장에 큰 영향을 물론 뭐 파급적으로 주지만 제가 봐서 장기 영향은 이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 얘기들이 좌우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AI고요. AI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미래 자기 중심으로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샘 얼트먼도 AI가 과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중이 떠중이들한테는 과열이고 내가 중심이 돼서 하면은 나는 끄떡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 사람 공통적인 게 다 내 중심적으로는 AI가 계속 성장할 거니까 걱정 마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네들이 얘기하는 게 방금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칩을 중요시하고 AI가 되려면 중요한 게 결국은 데이터 센터로 가는 고성능의 칩, 또 하나는 AI 데이터 센서를 돌리려면 전원이 필요하다는 거. 인간이 지금 뭐 할 수 있는 능력치가 한계가 왔기 때문에 로봇이 대신해야 된다. 이런 것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순서에서는 제가 로봇 얘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만 지금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로봇보다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뭐 2차 전지와 함께 반도체가 어차피 산업적으로는 거의 탑2에 들어갈 만큼 주도하는 산업이라고 보는 건데, 사실 지금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겨울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가 제가 딱 기억나는데 7월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의 반도체 겨울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연말쯤엔 하이닉스 팔아야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근데 불과 지금 2-3달 만에 입장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하이닉스 요새 제일 많이 사는 창구가 골드만삭스입니다. 거기다가 뭐 엊그저께 발표된 삼성의 실적 2분기 때 4조 6천억 나왔던 영업이익이 12조 1천억이 나왔어요. 불과 석 달 만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나름대로 반도체에 대해서 일각이 있다고 주장해서 뭐 여름까지 막 반도체 힘든데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2-3달 만에 시각들이 다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만들어진 게 AI에 대해, 제가 봐서 이 가운데 있는 샘 얼트먼의 효과가 큰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그냥 계약을 수십조 수백조 단위로 하니까 이게 다 합쳐서 보면 그냥
끝도 밑도 없는 반도체 수요를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가 봄까지만 해도 계속 내렸다가 최근에 6개월 정도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3분기 때 직격을 맞으면서 실적으로 이제 담보가 되는 상황이고, 젠슨항 CEO도 얼마 전에 뭐라 그랬냐면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액이 정점은 28년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적어도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계속 수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상황에서 뭐 과열 얘기 나오겠지만 결국은 끝은 아니다라는 얘기로 다시 넘어가고 이렇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봐선 반도체 사이클은 지금 버전으로 보면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열려 있다. 근데 그게 사이클만 열리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이미 다가 있고 후행적으로 산업적으로 좋아져 이런 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산업을 논하는 게 아니고 사실 산업에 걸맞게 주가가 아직 덜 갔어 안 갔어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알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봐선 산업이 그 정도로 확대될 때 최근에 또 뭐 전문가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3년 내로 영업이익이 2배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단계를 보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하이닉스는 무려 2년 전보다 6배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5만 원대에서 이제 9만 원대 된 거지만 하이닉스 재작년 1월 달에 6만 원이었어요. 지금 42, 3만 원 하잖아요. 근데 이 가격도 저는 터무니없이 싸다. 내년 정도 12개월 포워드 PER이 8배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미국의 유수의 빅테크들 20배 후반이에요. 삼성 하이닉스 진짜 버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여전히 싸다는 얘기밖에 나올 수 없는, 지금 영업이익이 분기 10조씩 찍어서 내년도에 보면 한 40조 찍을 것 같은데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 300조거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겸손해서 그렇지 뭐 우리 스스로 야 이거 시장 한번 부흥시켜야겠는데 생각하다 보면 하이닉스 6, 70 보내야겠는데 이런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삼성전자 15만 원, 하이닉스 6, 70만 원 이런 정도의 장기 목표의 사이클을 염두에 두고 매매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요새 목표가 올려갖고 삼성전자 11만 원, 뭐 12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9만 원 중반까지 올라온 주가예요. 11만 원 목표가면 매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올라갈수록 팔아야 돼요. 이제는 그런 정도만 목표가가 끝이라고 하면 15만 원 간다고 생각해야 계속 쟁기고 모으고 살 마음이 생기지, 11만 원이라고 해봤자 이제 코앞인데 우리 전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200대에서 3600이 와서 1400포인트가 올랐거든요. 바닥에서 4월달 대비해서 50%가 올랐는데 4000포인트가 연말 목표라고 하면 근접할수록 팔아야죠. 남아있는 프로테이지가 10%밖에 안 남았는데 올라온 걸 50%고 위로 올라갈 게 사실 프로테이지 절대값으로는 큰 것 같지만 지금 기준점 기준으로 보면 남아있는 포인트가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가 여기 원고 주신 거 이제 질문 달아서 써왔는데 6천 간다 이 생각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스피. 그래야지 지금 열심히 매매해서 모아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4천이 목표 치면 3,600에서 3,700까지 그러면 갈수록 현금 많이 만들고 4천 근처에서는 오버나잇 하는 주식 물량이 거의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임하시는 게 맞는 거죠. 물론 갖고 가시는 생각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적어도 반도체라든가 우리 시장 전체에 대한 목표치는 진짜 지금보다 좀 보시면 아마 좀 구라친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광호한 목표치를 갖고 있지 않으면 올라갈수록 쫄릴 수밖에 없어요. 남은 플로테이지가 별로 없는데 이 생각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9만 원 넘으면서 시장 이끌고 있는데요. 원래 다른 나라라고 생각했으면 15만 원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뭐 우리나라가 원래 겸손의 민족이라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수십 년 동안 뭐 우리나라가 왜 안 될까 이렇게 하면 늘 사족으로 붙는 게 지정학적 위험이라고 돼 있거든요. 농담 반으로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삼성전자 본사가 워싱턴이면 지금보다 주가는 2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업이라 한계가 있다라는 거였는데 최근에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 국격이라든가 이미지 자체가 저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국은 K 컬처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력이 좋아지니까 뭐 최근에 저도 유튜브 영상 가끔 봅니다만 일본에서 일본 그 젊은 친구들이 자기 친척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국 사람이 아닌 걸 그렇게 아쉬워하고
그런데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 세계인 K컬처, K푸드 이런 거에 대한 열풍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는 눈이 지금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고 지금 팬데믹 이후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역대급으로 인바운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우리나라 뭐 K 컬처라든가 K 한류 이런 거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그 상품들이 또 해외 나가서 잘 팔리고 좋은 품질로 인정받으면서 진짜 시각들이 많이 달라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증시 자체가 유독 뭐 동남아보다도 평가를 못 받고 주변국 뭐 대만이나 일본, 미국 이런 시장에 있는 종목들 대비해서 반값 이하로 인정받는 것들은 정말 이제 억울하다.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은 이번 새 정부에서 아주 절차적으로 잘 좀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펼쳐지게 되면 역시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개념으로 보면 우리 시장이 물론 어느 특정 종목은 되게 비싸 보이는 것도 있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뭐 대통령이 지적하셨던 PBR이 1배가 안 되는 종목이 과연 이게 합당하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시장을 좀 정상화시킨다라고 하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탑 티어에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반도체 소비량 어떤 것보다도 제일 싸다라는 거. 퍼가 뭐 8배 또는 11배, 12배 수준. 매그니피션트 7의 평균 퍼는 25배에서 한 30배 사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물론 뭐 똑같은 반열에 꼭 오를 수 있느냐의 논점은 있겠지만 최소한 근접까지는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삼성전자 사야 되냐, 하이닉스 사야 되냐, 뭐 그랬는데 지금은 둘 다 사는 게 정답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제가 최근에도 그런 질문 비슷하게 받았는데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단기로는 하이닉스가 좋고 조금 중기로 보시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뭐 어느 분도 이렇게 지금 먼저 질러대는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삼성전자 시총 지금 600조 우선주까지 합치면 되는데 1000조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도 물론 갈 수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 9만 원에서는 15만 원 목표가 하이닉스 지금 42, 3만 원에서 한 60만 원 그러면 남아있는 프로테이지로 제 계산대로 보면 삼성이 지금 조금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ER단의 수치는 물론 상대적으로 하이닉스가 좀 더 싸 보이겠지만 나중에 올해 이번 이제 4분기부터 해서 보면은 반도체 쪽에 삼성이 다시 한번 이제 D램 쪽에서 1등 차지하면서 위치를 공고하게 되면 1, 2분기 때 하이닉스가 더 많이 벌었던 영업이익이 다시 역전되는 상황이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반도체 쪽만 정상화되면 삼성은 어쨌든 3두 사업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폴더블 폰에 대한 흐름도 좋았고 가전 부분도 괜찮아서 이것들까지 수익이 애드가 되면 삼성전자가 훨씬 더 수익적인 측면에서 좀 점프하는 그런 일들이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 2분기 때만 따져보면 2분기 때 기준으로 지금 자료화면을 보시면 이제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이 하이닉스가 60%가 넘었어요. 우측에 있는 그림 보시면 삼성전자 쪼그라들어갖고 이게 고성능 HBM의 콜 테스트가 안 되다 보니까 작년 2분기에는 40%였는데 이게 17%로 최근에 줄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HBM3 12단에 대한 콜 테스트라든가 또 내년도에는 HBM4에 대한 상용화가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면 내년도에는 아마 5대 3대 2 정도 마이크론 여전히 20%일 거고 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가 한 30% 정도 차지하는 그런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따라서 소부장도 많은 상승을 이루었는데요. 현재 반도체 소부장 주식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라보면서 1, 2차 벤더 해가지고 진짜 바라보는 거 오더만 바라보는 회사들이 뭐 한 200개 가까이 된다고 보는데 그 많은 기업들 중에 조금 더 차별화를 시켜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반도체 그럼 소부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소재, 부품, 장비 이렇게 나눠서 이 중에 좀 올라간 거, 덜 올라간 게 섞여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그리고 부품 쪽에는 하나머티리얼스,
FST 이런 종목이 좋아 보이고 장비는 여전히 원익 IPS나 뭐 테스 같은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HBM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확보하는 상황이라서 한미반도체가 삼성하고 현재 거래는 없지만 거래를 틀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하이닉스 중심으로는 한미반도체와 한미화 비전을 지금 양쪽으로 이제 그 저울질을 하면서 관련되는 장비를 받고 있는 것들이라서 경쟁한 차원에서 보면은 첨예하게 맞닥뜨려 있다고 보고 하나 마이크론처럼 후공정 패키지의 대표적인 기업도 주목할 만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뭐 HBM에 이어서 이제 CXL 같은 그런 반도체 패키징도 내년도에는 조금 더 힘을 얻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오셈이라든가 엑시콘 또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것도 좋아 보이고 최근에 흐름이 매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기판 이슈인데요. 실리콘 기판 쪽의 대표는 대덕전자고 오늘 같은 경우 특히 또 유리기판 쪽도 최근에 이제 브로드콤 같은 데도 유리기판 채용을 서두른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적층을 좀 더 강화하려면 플라스틱 기판 갖고는 안 되고 유리기판으로 옮겨갈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뭐 JNTC라든가 컴트로닉스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앞으로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이제 사이클이 지금 어느 정도 왔다고 보시나요? 반도체 사이클은 제가 이제 그걸 뭐 그림으로 좀 표현드리기는 어려운데 뭐 업다운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닥에서 지금 0에서 만약 100까지가 정점이라고 보면은 지금 저는 한 40 정도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잔여 포인트가 남고 사이클상으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전주 여쭤보려고 합니다. 추석 이후에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원전주 이렇게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전주는 단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흔히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지금 에너지 믹스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어쨌든 새 정부가 예전보다는 좀 덜하지만 어쨌든 신재생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 뭐 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뭐 이전 그 정부처럼 뭐 원전을 거의 뭐 덮어둔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수출은 열심히 하고 뭐 11차 전력 수급 계획상으로도 원전 일부는 새로 짓는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더 주력으로 좀 가고 싶어하는 건 신재생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미국 같은 데는 뭐 단연코 원자력이거든요. 얼마 전에 한 석 달 전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10기 정도 짓는 원전 새로운 건설에 대해서 행정명령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원래 원전이 지금 미국에서 한 100기가와트 정도의 발전 용량을 갖고 있는데 이걸 지금 2050년까지 4배 늘린다고 하거든요. 4배. 근데 300기가와트를 더 충원을 하려면 원전이 대형 원전이 보통 1기가와트가 한 기예요. 그럼 몇 개를 줘야겠습니까? 300개를 줘야 되거든요. 2050년까지 300개를 준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거의 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정도의 광대한 목표를 주장을 하면서 뭐 장기적으로 AI가 더 확충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 대부분은 원전으로 충당을 할 거다는 얘기고 심지어 뭐 트럼프 대통령은 풍력하고 태양광은 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프로젝트도 막 취소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럴 정도로 지금 에너지 그 원에 대한 생각이 완전 좀 정반대라고 보는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가 지금 짓겠다는 원전은 한두 개 정도고 미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뭐 몇십 기에서 뭐 몇백 기까지 되는 상황이고 특히나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 가스에 대한 공급에 애로가 많았던 유럽 국가들이 또 원전을 하겠다고 좀 너나 없이 손들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모아보니까 EU 국가들이 합쳐서 지금 원전 짓겠다고 계산한 게 지금 36기 정도 돼요. 거기다 최근에 베트남도 한두 개 짓겠다고 했죠. 뭐 동남아에서도 지금 원전 수요가 있고 뭐 최빈국에 가까운 아프리카라든가 또 굉장히 산유국으로 기름 떼면 되지 싶은 중동에서도 지금 원자력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원전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다른 나라들은 지금 흔히 말해서 원전 르네상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도나도 원전이 가장 가성비 좋은 나름대로 안전하면서도 이산화탄소 발생이 적은 그런 이제 에너지원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세계적인 붐업을 일으키는 부분 이게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그 가스 터빈이라고 하는 걸 개발을 했는데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하고 독일하고 일본밖에 없는 기술인데 그걸 개발뿐만 한 게 아니라
미국 업체에다가 2기 정도 수출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스터빈이 굉장히 또 고부가 가치 신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품으로 좀 발전이 되는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에 이제 국감 시즌인데 기재부 장관이 최근에 국감 질문에서 뭐 우리나라 AI 막 해야 되는데 전력 모자란 거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SMR 뭐 관련된 연구 예산 좀 확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게 결국은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료에 대한 관점. 이게 대형 원전은 위험하니까 산단 근처에 바로바로 인근에 붙일 수 있는 소형 수준의 이제 작은 원자로죠. 원전은 원전인데 크기와 위험도가 뭐 10분의 1, 뭐 20분의 1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해서 또 이제 설치 기한도 좀 짧고 산단마다 쓸 수 있는 정도의 용량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몇 개쯤 도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마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원전주 움직임을 되게 강화시키는 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조금 보수적인 거에 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는 원전 뭐 엄청나게 붐업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진영 논리상으로 보면 뭐 최근에 체코 원전에서도 일부 드러났지만 서구 쪽에서 원전 직접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사실 따져보면 우리나라랑 프랑스밖에 없어요. 그 뭐 단가 계산해 보신 거 자료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반값이거든요. 프랑스 대비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뭐 미국에서 딴지만 안 걸고 웨스턴하우스에서 뭐 지자권만 계속 요구 안 하면 상당히 많이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죠. 뭐 서방 국가에서 러시아랑 중국한테 맡기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면 사실 열려 있는 시장인데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원전을 짓는 것만뿐만 아니라 지금 수백 기 지어진 게 노후화돼서 해체하는 시장도 앞으로 한 600조 시장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제대로 해체 경험이 거의 다 없기 때문에 잘 지어본 걸 역순으로 하면 해체라고 얘기를 해서 해체 시장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력기기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격이 비싸서 쉽사리 손이 가지 않는데 그런 와중에도 또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좀 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비싼 예를 드렸습니다만 비싸다고 안 사면 그냥 비싸게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몰고 가는 시장이라는 게 지금 특징이에요. 사실 제가 여러 질문 가운데서 이런 얘기까지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실 지금 시장 완전히 크레이지 마켓입니다. 미친놈들끼리 모여가지고 시장을 리딩해버리고 있는 시장인데 여기서 정상적인 논리가 통할까요? 오늘 저는 솔직히 우리 시장이 뭐 90여 포인트 올랐는데 이게 미치지 않고서 이렇게 왜 올라가요? 오늘 뭐 우리나라 경사가 생긴 것도 특별히 없는데 그냥 막 올라가거든요. ETF로 그냥 돈 막 들어와가지고 그냥 관련되는 ETF의 비중 큰 종목들 그냥 무대포로 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야, 예전에는 이럴 때쯤 되면 개인들이 미쳐가지고 포모 현상 일으켜가지고 시장이 거의 정점에 다다르는 현상들이 나왔는데 자 오늘도 보자. 개인들이 1조 팔았네. 야 이거 올라가니까 개인들이 왜 이렇게 냉정하게 대응을 잘하시지 싶었는데 사실 여기 숨어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관이 한 7, 8천억 샀는데 그중에 그 금융투자 섹터가 5천억 이상을 샀어요. 근데 금융투자라는 데는 거의 펀드거든요. 근데 다른 말로 보면 요새 펀드 누가 들어요? 다 ETF죠. 개인들이 ETF, 그러니까 지금 개별 종목 대응이 어려우니까 내 주식 있는 거 팔아가지고 ETF 들어가는 거예요. 기관들한테 대신 매매를 부탁하는 거죠. ETF 막 뭐 방산이다, 우주다, 로봇이다, 2차 전지다 엄청나게 지금 뭐 수백, 수천 개 있는데 거기에다 들어가서 니네가 매매해 이렇게 맡기는 자금들이 지금 엄청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이 포모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개별적으로 매매 갖고서 수익이 안 나니까 ETF 같은 걸로 많이 이동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기관들 매매로 잡히는 것 상당수는 개인들이 ETF로 자금 넣고 있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에도 예고됐던 거예요. 개인들이 홀로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기관끼리 싸우는 싸움이나 외국인하고 기관이 싸우는 싸움 이렇게 시장이 재편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은 뭐 개인들이 물론 비중이 큰 것처럼 나오지만 지금 지수 2,500 넘으면서 개인들이 하시는 건 계속 파는 것밖에 없어요. 엄청 빠지는 날 잠깐 샀다가 또 올라가면 또 팔고 이러고 있는 거라 개인들은 지금 3,000 넘어오면서는 일관되게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게 뭐
그동안 많이 손해봤던 거 올라오니까 아이고 이제 탈출이다 이렇게 파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10수년이고 20년, 30년 짧게 몇 달 해보니까 내가 혼자 해갖고선 답이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많이 동원됐던 기관 쪽으로 맡겨서 너네끼리 싸워 이렇게 하는 전쟁으로 지금 시장과 수급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차원으로 보면 앞으로 주요 진짜 유행하고 날아가는 ETF들의 전성시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계속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뭐 몇 달 전, 1, 2년 전에 그 만들어졌던 전력기기 관련된, 전력 인프라 관련된 ETF도 뭐 수십 개가 있을 것인데 그것들이 지금 일부는 뭐 청산이 되거나 이익을 뭐 만족시켜 갖고 끝난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선 전력기기 최근에도 AI 경쟁이라든가 투자가 계속되는 한은 미국이 지금 뭐 전력 사항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거든요. 광활한 그 대지위에 낡은 전력 인프라들 가지고 뭐 뻥나기 일보 직전 이렇게까지 지금 전원을 돌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적어도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변압기 또 하나는 에너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그 HDVC라고 하는 초고압 직류 송전 관련된 이슈, 전선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아마 흐름들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도 저는 뭐 효성중공업이라든가 산일전기 같은 그런 특수변압기 만드는 회사들은 뭐 오늘도 신고가 흐름이 나왔는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2년 동안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대부분 못 붙으시니까 있는 사람들끼리 계속 또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못 참고 들어오면 그때가 꼭지인데 안 들어오고 버틸수록 주가는 더 간다라는 참 묘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인들이 하는 ETF 투자 전략 좀 괜찮다고 보시나요? 엄청 괜찮죠. 혼자선 그렇게 못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야 ETF 수익률만큼 내가 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약간 낯간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진짜 웬만한 인기 ETF가 지금 뭐 시장 평균 이상으로 잘 올라가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또 다른 sek터의 ETF들이 등장을 할 텐데 좀 신선하다 이런 ETF가 등장할 때 빨리 진입하시는 게 전 답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뭐가 될지 저도 뭐 미래에 또 다른 어떤 신사업 들이 또 등장을 하면서 관련되는 주력 기업들의 비중을 높이는 그런 ETF들이 많이 등장할 것 같은데요. 지금 개인 싸움은 어차피 힘든 시장이에요. 나 혼자 종목 골라가지고 들어가서 싸운다 이런 게 어려운 시장이라 ETF에 대한 어떤 대리전 이런 것들은 더 화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